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다양한 무기 소식 알려드리는 K&D 국방뉴스입니다. 중국은 최근 수년간 극초음속 미사일과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공개하며 사실상 세계 안보 질서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이를 방어용 전력 강화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명백한 공격적 성격의 군비 확장입니다. 지난 기자회견에서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왜 한국의 양해가 필요한가? 우리의 영토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주변국의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중국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활공체와 순항형 미사일은 자국 방어를 넘어 역내 주요 국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와 속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부 유럽 언론은 중국이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 확충을 추진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의 상징적 사례가 바로 지난해 공개된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이 17입니다. 마하 10 이상으로 비행할 수 있는 이 미사일은 고도와 궤도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 기존 요격망으로는 탐지조차 어려운 수준입니다. 더불어 중국은 러시아의 아방가르드 체계를 모방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형 극초음속 활공체 실험까지 병행하며 세계 최상위 미사일 보유국의 지위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이를 명백한 군사 패권 행보로 해석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과 일본 등 인접 국가들은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은 주변국의 도발적 움직임에 맞서 자주국방 역량을 한층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창설 기념식에서 우리 군은 현무 계열을 기반으로 한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개발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연구를 넘어 실전 배치 가능한 전략무기 수준의 독자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국방부는 극초음속 기술을 차세대 전력의 핵심 축으로 규정하고 연구개발 인력과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탄도미사일 상단부에 탑재되는 활공체 방식으로 대기권을 벗어난 뒤 마치 활강하듯 목표를 향해 미끄러지며 비행합니다. 다른 하나는 순항형 형태로 제트 엔진보다 훨씬 강력한 스크램제트 엔진을 이용해 대기권 내에서 지속적으로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합니다. 이 두 종류 모두 비행 궤도가 예측 불가하고 기존 요격 체계로는 대응이 어려워 방공망 무력화의 핵심 무기로 평가받습니다. 한국이 이 기술에 집중하는 이유는 단순히 주변국의 위협 때문만은 아닙니다. 극초음속 기술은 탄도미사일, 우주발사체, 위성추진체 등으로 확장될 수 있는 미래형 복합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현무5급 발사체 개발을 통해 초대형 추진체 기술을 확보한 한국은 향후 극초음속 추진체와 결합한 신세대 장거리 미사일 개발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실제로 한국군은 극초음속 비행체용 재료, 항법 제어 시스템, 고온 복합 소재 등 핵심 기술을 독자적으로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군은 한국형 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하며 전략자산의 운용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전략사령부는 위성 조기경보기 통신체계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통합해 전시 상황에서 즉각적인 전략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일부에서는 핵탄두가 없는 나라에 전략사령부가 필요하냐는 비판을 제기하지만 이는 전략 개념에 대한 오해입니다. 전략은 단순히 핵무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전쟁 억제에 직결되는 최상위 군사 지휘체계를 뜻합니다. 즉, 현무 계열을 비롯한 장거리 정밀 타격 자산을 통합 운용해 전면전 억제력을 강화하려는 것이 전략사령부의 핵심 목적입니다. 현재 한국군이 보유한 현무 계열 미사일은 4천여 발 이상으로 추정되며 지속적인 생산과 개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거리와 탄두 중량이 각각 수천 킬로미터, 수톤급에 달하는 최신형 현무 시리즈는 지하 벙커와 대심도 표적까지 관통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무5는 마하 16 이상의 속도와 8, 9톤급 탄두를 갖춰 사실상 핵무기급 위력을 지닌 비핵 전략무기로 평가받습니다. 이러한 전력 확충은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 안보 구조 속에서 한국이 스스로 균형추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이처럼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질서 속에서 한국이 스스로 균형추 역할을 자임하는 지금 국방부는 미사일 전력의 양적 확대와 질적 고도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2020년대 후반까지 총 7,000발 이상의 현무 계열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주요 전략 기지에 배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무 시리즈는 단순한 전술 무기가 아니라 대전략 무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부 생산량과 배치 지역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생산 라인이 24시간 가동 중이며 현무 미사일 생산 속도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사일 전력은 매년 새로운 기록을 세우며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중국은 이미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이 17과 둥펑 17을 실전 배치 단계로 전환하며 미국과 주변국을 압박하고 있고 일본 또한 2030년까지 극초음속 활공체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동북아 전체가 극초음속 미사일 경쟁 시대로 진입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한국 역시 기술적 공백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 차세대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추진체 개발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해군이 추진 중인 전략 비행형 현무 미사일입니다.
이 체계는 사거리 1600km 이상을 목표로 설계되어 한반도 전역은 물론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 주요 도시까지 사정권에 둘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미사일이 실전 배치된다면 한국은 동북아 전역을 아우르는 정밀 타격 능력을 확보하게 되는 셈입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와 글로벌 경제지들은 한국이 본토에서 직접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능력을 갖추었다는 사실은 동맹 구조를 재편할 만큼의 전략적 변수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국제전략연구원 또한 한미동맹의 새로운 방향성을 언급하며 한국의 미사일 전력 강화를 한반도 안정의 핵심 수단으로 지목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장거리 미사일이 중국 남부 지역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되면 영내 전략 균형이 완전히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미 국방전문지는 한국형 장거리 현무 미사일이 이미 극초음속 비행체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미 시험 발사 단계를 지났으며 이제는 실전형 모델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한국의 급부상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나라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전략연구소는 주한미군의 부분 감축 논의가 단순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한국의 독자 미사일 전력 강화에 따른 구조적 변화라고 분석했습니다. 즉, 미국의 주둔 병력 의존도를 낮추고 한국군 자체의 억제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 같은 흐름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비난하거나 기술 확산을 우려한다는 명분으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역시 비슷한 고민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이 한미 방위비 협상을 우선 진행하는 동안 일본은 협상 개시조차 미루며 한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 협상 대표가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느냐에 따라 일본의 방위비 분담 구조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한미 협상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방위 질서 전반을 가르는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각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경쟁과 방위체계 재편에 몰두하는 가운데 한국은 확고한 기술력과 독립적 전략 구조를 바탕으로 새로운 국방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무 시리즈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미사일 전력은 이미 단순한 억제 수단을 넘어 지역 안보 균형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래 세대의 안보와 자주국방의 상징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무6는 기존 현무5의 후속 개발형으로 한국이 자체 추진체 유도 관통 기술을 집약해 만든 차세대 전략 탄도미사일입니다. 현무5가 중량급 탄두를 통해 지하 관통 능력을 강화했다면 현무6는 고기동 정밀 유도와 극초음속 활공 기술을 결합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액션 컨트롤 시스템을 적용해 고도 조절과 궤도 수정이 자유로워졌으며 마하 17 이상의 속도로 목표 상공에 접근한 뒤 수직 낙하하는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속도 경쟁이 아니라 적의 요격 체계를 회피하며 관통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설계로 평가받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를 현무 계열의 전환점이 될 플랫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현무6에는 위성항법 기반의 복합 항법 시스템과 전자전 방해를 무력화하는 신형 INS가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외부 신호가 차단된 전시 상황에서도 자체 유도만으로 정밀 타격이 가능하며 오차 범위는 수미터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또한 분리형 재진입체 실험이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만약 이 기술이 완성된다면 한 발의 미사일로 여러 목표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게 되어 전략 효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즉, 현무6는 정밀 타격 시대를 넘어 다목표 극초음속 시대로 향하는 교두보인 셈입니다. 현무7은 그보다 한 세대 더 진보한 미래형 모델로 아직 세부 재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복합 플랫폼형 미사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상 발사형 무기를 넘어 항공기 함정 잠수함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운용 가능한 통합형 체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고체 연료 기반의 다단 추진체 기술이 완성되면 현무7은 실질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성능을 갖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우주 발사체 기술과 결합될 경우 우주 지상 겸용 전력으로 확장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무7은 단순한 차세대 미사일이 아니라 미래 한국의 전략 억제력과 우주 방위 체계를 연결하는 상징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의 세계 안보 지형은 한국만 비켜가는 예외 구역이 아닙니다. 장기화된 전쟁과 중국의 대만 무력 시위가 겹치는 환경에서 차세대 탄도탄 현무6와 현무7 개발 소식은 국제 군사계에 분명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거치며 우리 군은 자주적 억제력의 실체를 다시 점검했고 현무7을 둘러싼 핵탄두 운용 가능성 논의도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특히 KSS-3 도산한 창호급에서 운용되는 SLBM 체계와 결합될 경우 평시 비핵 정책을 유지하더라도 유사시 단기간에 전략 억제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최악의 비상 상황에 대비해 전환 시간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능력, 다시 말해 촉박한 시간 안에 실질적 핵 억지 상태로 도달할 수 있는 전략 자산의 확보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현무 계열로 대표되는 장거리 정밀 타격 수단은 단순한 포병 화력의 연장이 아니라 핵 옵션까지 감안한 비대칭 전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다릅니다. 한반도라는 제한된 전장에서 생존 확률을 극대화하려는 고슴도치식 억제 구상과도 맞물린다는 해석이 뒤따릅니다.
미국 내에서도 한국의 독자 핵무장 가능성을 둘러싼 공론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정책 전문 매체는 한국이 핵확산금지 조약에서 이탈할 시나리오까지 거론하며 파급 효과를 짚고 있습니다. 세계 상위권 군사력을 갖춘 한국이 독자 핵전력을 확보할 경우 동북아를 넘어 글로벌 힘의 균형선 자체가 이동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반면 당장 탄두를 장착하지 않더라도 관련 핵심 기술과 부품 체계는 상당 수준 축적되어 있어 외교적 압박이 극단으로 치달을 때 신속 전환이 가능한 잠재적 핵보유 역량을 갖췄다는 시각도 공존합니다. 해외 군사 매체들은 현무6와 현무7이 핵 플랫폼까지 확장될 경우 억제의 축이 북한을 넘어 중국과도 직접 맞물릴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중국이 이미 둥펑 계열 다탄두 전력을 실전화하고 국방비를 꾸준히 늘리는 가운데 대만 해협 긴장과 이어도 주변 해역 갈등이 격화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대응 옵션의 스펙트럼은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핵잠수함 전력과 초장거리 타격수단 확보 명분이 강화된다는 논지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 주요지에서는 한미동맹을 전제로 한국의 자주적 억제력 강화를 주문하는 견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지는 동맹 틀을 유지하되 한국이 스스로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독립 변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로 민수용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개발이 허용된 뒤 위기시 듀얼유즈 기술이 중거리급 체계로 전환될 수 있다는 시그널도 해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전략 무기는 탐지와 선제 타격 위험을 최소화해야 하므로 스텔스 전력과 수중 플랫폼 같은 생존성 높은 운반체 확보 논의가 함께 따라붙습니다. 문제는 NPT 체제입니다. 조약 탈퇴는 국제사회의 강한 반발과 고강도 제재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일부 법적 해석이 조약 절차에 따른 탈퇴 가능성을 언급하더라도 외교 경제적 파장은 불가피하다는 게 다수의 전망입니다. 그만큼 한국의 선택은 동맹, 글로벌 공급망, 금융시장과 직결되는 민감 사안이어서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한편 동북아의 핵도미노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한국이 먼저 핵 전력을 공개하면 일본, 대만, 호주 등 인도 태평양의 주요 핵위자들이 연쇄적으로 독자 억제를 모색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불안을 키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냉전기처럼 상호 억제에 기반한 균형이 형성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어느 쪽이든 지역 안보 구조가 한 단계 바뀌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미군의 전략 초점이 중국 견제에 놓여 있는 만큼 한국이 억제 수단을 강화하더라도 동맹 자체가 즉각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동맹 조정과 전략 자율성 확대가 병행되는 흐름 속에서 우리의 선택지는 기동식 발사체의 생존성 확보와 플랫폼 다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행보는 뚜렷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패전국이라는 역사적 굴레와 불안정한 국내 여론 탓에 탄도탄 개발 자체를 미국이 철저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동맹의 묵인과 지원을 바탕으로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꾸준히 진전시켜 이미 세계 정상급 전략 전술 자산을 보유하는 단계에 올라섰습니다. 여기에 현무7이 핵탑재 능력까지 갖추게 된다면 한국은 동북아에서 단연 압도적인 전력을 과시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미국 핵심 인사들과의 외교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며 일본보다 앞서 전략적 주도권을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핵무기는 단순한 파괴 수단을 넘어 국제정치의 상징적 무게를 지니기 때문에 현무 시리즈 개발은 일찌감치 차세대 모델인 현무7 병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와 맞물려 호주의 핵잠수함 프로젝트가 미국 내부 정치 갈등으로 표류하자 그 공백을 한국이 메울 수 있다는 전망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산한창 5급의 3번 함 이후 차세대 배치 모델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설계 중인데 원자력 추진 체계를 결합할 경우 호주가 원하던 전략 플랫폼을 대체할 수 있는 유력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미국 내부에서는 호주의 핵잠수함을 지원하는 방안에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호주가 대만 해협 사태에 적극 개입할 의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는 데다 미국 해군조차 자국 핵잠수함 전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호주의 전략 자산을 넘기는 것이 실익에 맞느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불확실성을 이유로 협정 전반을 다시 검토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논란은 오커스 체제 자체의 존속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발을 빼면 영국 단독으로는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이 스스로 동맹 구조를 흔드는 셈이지만 트럼프 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노선상 유럽 나토에서 보여줬던 태도를 호주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호주는 원래 2016년 프랑스와 차세대 잠수함 사업을 진행하다가 2021년 미국 영국 주도의 오커스에 합류하며 핵잠수함 도입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해군력이 오세아니아까지 확장되는 와중에도 당초 2030년대 초 5척을 확보하겠다던 계획이 지연되면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프랑스와의 계약을 끄는 뒤쌓아온 10년의 시간은 허공에 흩어질 위기에 처했고 오커스마저 무산된다면 호주 정치권은 돌이킬 수 없는 후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 내에서도 호주 핵잠수함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미 해군조차 자국의 수요를 채우기 버거운 상황에서 굳이 호주의 전략 자산을 넘기는 것이 실익에 맞느냐는 회의론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일부 싱크탱크 전문가들은 차라리 잠수함 건조 경험과 기술력이 축적된 한국과 협력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은 호주 계획을 지지하고 있지만 단독으로 핵잠수함을 공급할 능력이 부족하고, 프랑스는 과거 계약 파기 경험 탓에 협력 조건을 강화할 수밖에 없어 호주가 원하는 물량을 단기간에 맞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틈새에서 대한민국이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호주에 재래식 잠수함 임대안을 제시한 바 있고,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도 현대중공업과 한화가 참여해 입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도산한 창호급을 비롯해 3,000톤급 잠수함을 연속적으로 건조하며 리튬이온 배터리 기반 장기 자망 기술까지 확보한 한국은 대량 생산을 통한 단가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 호주와 캐나다 모두의 매력적인 선택지로 꼽힙니다. 무엇보다 수출형 확대 모델은 단순한 재래식 플랫폼을 넘어 수중발사 탄도미사일까지 고려할 수 있는 확장성을 지녀 중국 잠수함 추적과 전략 억제 능력까지 포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호주가 당장 원하는 전략적 억제력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 속에 오커스 협정이 흔들리면서 호주는 핵잠수함 확보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 때문에 현지 언론과 군사 평론가들은 대체 옵션으로 한국산 전략무기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현무5와 같은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언급되고 있는데, 핵잠수함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이동식 발사체계 기반의 미사일 전력이라면 즉각적인 억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호주 언론은 현무5를 배치할 경우 불과 40분 만에 베이징을 타격할 수 있다고 분석하며 광대한 호주 영토에서 기동 발사 차량을 위장하면 탐지와 요격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최근 이란의 사례와도 맞물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란이 발사한 수백 발의 탄도미사일이 이스라엘 방공망을 사실상 무력화시킨 사건은 전략 탄도미사일이 가진 억지력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사거리 1500km급 전술탄도탄조차 막아내기 힘들었는데 5000km 이상을 비행하며 다탄두 MIRV를 동시 투발할 수 있는 무기라면 그 효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는 평가입니다. 호주 내부에서도 이런 무기를 직접 보유하지 않더라도 잠재적 도입 논의만으로도 중국의 전략적 계산을 흔들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호주는 자국 생존을 보장할 억제 수단을 반드시 찾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핵잠수함이 현실적으로 좌초될 경우 미국이 대체 무기를 제공하기도 어려운 만큼 선택지는 우방국 가운데서 좁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스라엘과 한국을 주요 후보로 지목하며 특히 대한민국의 전략무기 개발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현무세분의 구체적 재원 일부가 비공식적으로 흘러나오면서 국제사회가 다시 술렁이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 현무5가 전격 공개된 사례를 감안하면 한국이 이미 그 다음 단계인 현무6와 현무7까지 개념 연구와 시험 단계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사거리 5000km급을 넘어 다탄두 MIRV와 고위력 관통탄두까지 고려된 차세대 전략 미사일이 조용히 현실화되고 있다는 관측은 동북아 군사 지형을 단숨에 뒤흔드는 소식입니다. 특히 중국은 이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둥펑 계열 전략 미사일 전력 우위를 바탕으로 주변국을 압박해온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사실상 ICBM급 능력에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한국이 잠재적 핵무장 능력과 초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은 명백한 도발이라고 주장하며 거친 어조로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의 분노가 오히려 그들이 위협을 체감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합니다. 한국의 현무7 개발은 단순한 무기 경쟁이 아니라 중국이 장악해온 전략적 우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새로운 균형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은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더 다양한 국방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Hard in the motherfucking paint, nigga.